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리 2021년도 대중문화 키워드로 살펴보는 대중의 열망과 한국교회 과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참 춥기도 하고 또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참석을 못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해를 대중문화 키워드로 정리해보고 또 교회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문화선교연구원이 1998년도 세워진 이래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해 문화현상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었는데요. 올 한 해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주목할 만한 문화현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주목할 만한 세 가지 그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2021년도는 K 콘텐츠 그리고 ESG 감수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의미들을 기독교 문화적 관점에서 한번 나눠 보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을 위해서 저와 함께 두 분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한 해도 통찰력 있는 대중문화 분석으로 함께 해주신 윤영원 교수님께서 함께 해 주셨고요. 또 한 분은 또 이거 필름 포럼 대표이신 또 성현 대표님께서 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발제를 하시는데요. 15분 정도로 발제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각 질문에 대해서 이 발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도 오셨고 또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질문을 또 나중에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함께 논의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ESG 대중의 감수성으로 자리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대중문화 키워드로 무엇을 선정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많은 후보군들이 저희들에게 있었는데 ESG를 선정을 했습니다. ESG는 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올해 회자된 용어가 아닐까 싶고요. 원래는 이 경영 쪽의 언어, 이 용어잖아요. 사실 이게 대중문화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음악, 영화, 뮤지컬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양식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 맺고 소비하는 모든 양식들이 대중문화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도 역시 대중문화의 키워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ESG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환경, 인바이러먼트죠. 그리고 사회, 소셜, 그리고 지배구조 이 세 영역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강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소비자들이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제 ESG 논의라고 하는 게 작년부터 사실은 세계적인 트렌드였는데 올해 이런 뉴스가 있었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CEO가 이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ESG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가 막을 내리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활성화됐는데요. 특히 팬데믹 이 기후 문제와 또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가설의 힘을 얻었죠. 특히 이제 박쥐가 왜 팬데믹과 기후가 무슨 관계가 있어라고 물으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팬데믹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박쥐가 그 바이러스를 보통 숙주가 되는데 이제 그러한 박쥐들이 서식지가 붕괴되면서 다른 동물과 접촉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가설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죠. 이 기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 3대 펀드라고 하는 국부 펀드라고 하는 게 노르웨이 국부 펀드인데요. 이 노르웨이 국부 펀드 운영 자산이 무려 1,000조라고 그러거든요. 예, 놀라시는 분이 안 계시지만 1,000조인데 예, 1,000조죠. 한국 돈은 1,000조입니다. 1,000조. 1,000조인데 그중 60%를 그러니까 600조 가까이를 ESG 하는 곳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만큼 ESG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PPT에 나오는 RE100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애플이나 BMW나 세계 굴지 회사들이 앞으로는 신생 재생 에너지로만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산학 기업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파급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PPT는 올해 뭐 여러 가지 그 신문 헤드라인인데요. 한국도 굉장히 ESG 열풍이 많이 불었었고, ESG 전략을 평가하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단적인 예로 올해 저는 그게 떠올랐는데 당근마켓의 성장을 좀 예로 들고 싶었어요.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게 그 자원 재활용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이 기업이 기업가치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이 됐는데 당근마켓이 지난해에만 1억 2천만 건의 이웃 간 거래 나눔으로 2,77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거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어떤 정도냐면 서울 남산 숲에 나무를 심는 효과의 1,400배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굉장한 환경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은 앞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10명 중 9명은 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친환경 구매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세가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뭐 플로깅 같은 거 올해 이런 그 쓰레기 주우면서 조깅도 한 플로깅 어떤 그런 캠페인도 있었고요. 그 제로 웨이스트 샵 같은 그런 쓰레기가 나오지 않은 환경 제품들을 파는 그런 제로 웨이스트 샵도 굉장히 눈에 띄게 많아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좀 제가 흥미로워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면세점에 들어선 트리인데요. 트리가 좀 독특하잖아요. 재활용 에코백으로 만든 트리라고 합니다. 면세점이 굉장히 고급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에코백을 가지고 트리를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에코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ESG 두 번째는 소셜입니다. 사회입니다. 이 S에 해당하는 사회는 기업이 이윤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기업의 평판과 성장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성차별, 인권, 산업안전, 소비자 권리 등에 관심하고 개선하려는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핵심은 격차와 차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 성차별로 인한 젠더 갈등들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의 갈등들인데 이와 같은 것들을 얼마나 기업이 개선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한 예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구글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을 이제 검색에 쓰지 않기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것들이 인종차별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것들 자체가 이러한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 기업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고 이런 기업들이 소비자의 관심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듯 소비를 통해서 가치를 드러내는 소비자들이 선한 일을 하는 기업에는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진을 보면 일례로 그 예능 보면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보면 올해 그 화제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죠. 형제들에게 어린 형제들에게 돈이 없는 형제들에게 무료로 치킨을 나눠줬던 서울의 한 치킨집. 거기에 사람들이 주문을 폭주할 정도로 주문을 해주는 돈줄 내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는 남양유업인데요. 제가 뭐 기업 이름을 밝힐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우리 2014년도에 대리점 갑질 사건이 있었죠. 그때 굉장히 남양유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남양유업이 제품인가 아닌가를 판별해주는 사이트가 있다 그래요. 그 운동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벌리고 있고 그러한 기업들, 좋은 기업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소비자들은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사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거버넌스의 부분인데요. ESG. 아마 한국 사회, 한국 기업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한국 그 G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이 한국 취준생들에게 꿈의 직장이라고 불려지는 네카라 쿠베, 네이버, 카카오톡,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기업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이 회사의 종사자들이 회사의 성과급, 포상 평가 시스템,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이 기업에 성과급을 지급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았던 성과급에 대해서 이 MZ 세대들이 왜 내가 이 정도의 성과급을 받느냐라고 따졌던 거죠. 성현 대표님 발제를 아마 또 해주실 텐데 거기 발제문도 나와 있지만 SK 하이닉스 공장에서 입사 4년차 직원이 성과급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공개 메일을 전 직원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임원진 모두가 다 당황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 문제 지적에 대해서 MZ 세대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왜 이를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회장 자신도 2020년 최태원 회장 2020년 봉급을 다 반납을 하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성과급에 대해서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밟겠다라고 하면서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들에게는 소위 삼불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불의, 불공정, 불이익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보상 요구, 보상 평가 시스템,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임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이전에 묻지 않았던 이사회 구조, 그리고 사회이사 선임, 또 회사 내 부패 및 뇌물 방지 시스템이 있는지, 또 내부 고발자들을 잘 보호해주는지, 공익 제보자들을 잘 보호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건강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제 회사 안에 ESG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ESG에 걸맞는 회사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ESG 열풍을 해석을 해야 될지 보게 되는데요. 단지 이 ESG 열풍은 기업 문화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소비자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트렌드를 소비하는 이 사람들, 특별히 MZ 세대들에게는 소비라고 하는 게 소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행위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ESG적 가치에 충실한 기업들을 소비하고 투자함으로써 사회적인 오름을 드러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닝 아웃, 소비를 통해서 미닝 아웃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보면 사실은 교회 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은 그야말로 ESG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죠.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생태 명령들, 다스리라고 하는 것들, 그런 명령들이 사실은 교회 인간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또 전지구적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이
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복음은 이런 ESG적인 가치가 굉장히 충만한 그런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한국 교회가 이러한 흐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별히 이제는 교회가 환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선교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교회가 그 사회적 책임은 이제는 그냥 교회 사회적 책임이 어떤 교회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회적 돌봄과 가치 실현은 교회가 이것저것 한 다음에 그냥 이제 돈이 있으니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는 그런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의 영역 가운데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성장, 교회 공동체의 성장이 지역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사회적 책임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교회 때문에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 사회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푸트람이 말한 대로 교회 때문에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는 그런 그런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ESG 한국교회를 정리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ESG 열풍에서 보듯이 이제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건강한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의 필요 조건임을 확인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외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그냥 위기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날의 이야기는 아니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금 다들 뭐 느끼시는 거겠지만 교회의 예배 인원이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아마 70%를 넘어가지 않고 지금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굉장한 인원과 뭐 헌금에 대한 그런 압박들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복이 안 될 경우에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어떤 교회 회복되지 않음에 대한 분노들을 결국 희생자가 찾듯이 일선의 목회자들이 또 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사실 교회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냐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이 나오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지 이런 굉장히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교회들을 바라보았던 그런 습관이라면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것이죠. ESG라고 하는 것을 보면 ESG는 결국 비재무적인 교회 비재무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회적인지, 얼마나 생태 환경에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이 이 기업의 중요한 가치가 된다면 사실 교회가 그동안 헌금 위주, 성도 위주의 그런 성도수 위주의 교회로 평가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가치를 벗어나는 새로운 어떤 판단의 기준, 평가의 기준들이 있어야만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정말 공공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그 의사결정의 구조라든가 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고 청년 세대들도 참여하는 그런 참여적인 구조의 교회들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또 정부와도 소통하는 공공적 목표를 이루는 어떤 그런 교회들 또 재정적인 투명성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교회의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ESG 열풍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한국교회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왜 사회가 변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ESG 열풍을 우리들이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과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여기서 ESG 관련된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K 콘텐츠 부분인데 그냥 흥미로운 발제를 우리 윤영호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훈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이어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트로트였는데 올해는 K 컬처를 맡겨주셨어요. 저는 K 컨텐츠는 거의 K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매해 키워드가 될 것 같이 매년마다 경신되고 매년마다 또 갱신되는
그런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좀 지겨울 수도 있는 주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K 컨텐츠는 그 모든 것을 좀 압도할 만한 그런 규모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또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는 내년도에도 또 뭔가 K 컨텐츠에서 거대한 또 다른 오징어 게임이나 또 다른 버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요 말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봉준호 감독이 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1년 전에 뭐 장벽도 아니죠. 뭐 1인치의 장벽만 뛰어넘으면 여러분 훨씬 더 좋은 영화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하나의 좀 자국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영미권 소위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세계를 바라보면 덕엔 놀라운 세계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세계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었죠. 근데 저는 이 말이 이미 실현된 것 같아요. 이미 영미권 사람들도 이미 자막의 경계를 훨씬 더 뛰어넘었지 않았을까.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나 뭐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그런 스페인 드라마 같은 것들이 벌써 이제 자막을 보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지만 영미권 사람들은 평생 자막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체험인데도 그걸 뛰어넘고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올해 K 콘텐츠 열풍을 좀 나열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소한 것부터 좀 미나리 열풍과 그다음 미나리에서의 그 K 할매 열풍, 윤여정 씨의 어떤 그런 수상 소감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손흥민도 굉장히 중요한 K 한류 아닐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박지성 정도의 열심히 성실 뛰는 선수들은 좀 있었지만 손흥민처럼 푸스카스상을 타는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월드 클래스를 보여주는 케이스는 한국 컨텐츠의 또 다른 어떤 양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본이나 중국이 넘어올 수 없는 컨텐츠였죠. 물론 오타니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그 태권도가 뭐 해마다 태권도 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더 이상 태권도는 무도가 아닌 것 같아요. 쇼죠. 일종의 서커스 쇼를 방불케 하는 그런 어떤 황홀함을 선사해줬고요. 그 외에도 K푸드 얘기나 또 K방역, 특히 K방역 얘기는 우리가 더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정부가 마스크 썼다고 모두 다 마스크 쓰는 거는 소위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민주주의 안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너무나도 신기한 현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사불란한 관리 같은 거, 또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SNS로 뭉쳐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소한 거지만 뭐 몇 년 전부터 홈이라든가 갓이라든가 이런 한국계 물건들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BTS는 뭐 올해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는 빌보드가 우스워 보이고 그래미가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빌보드에서 다이너마이트로 처음으로 싱글 차트 1위, 제가 처음 앨범 차트 1위 했던 소위 러브 유어셀프 앨범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도 우리 호들갑 떨었어요. 근데 금방 내려와가지고 좀 뻘쭘했죠. 그 다음에 싱글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올라갔을 때 와 이제 드디어 이제 히트곡을 배출했어 라고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BTS가 올해 최근에 그 콜드플레이와 함께 마이 유니버스를 발표할 때까지 몇 곡 정도를 빌보드 1위 한 것 같으세요? 7곡입니다. 7곡의 싱글 차트 1위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처링이나 그다음에 그 올타임 로드라고 하는 노래에 대한 어떤 그 리믹스 버전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총 7곡을 빌보드 차트 넘버원. 이건 비틀즈의 최초의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버터라는 노래는 무려 10주간 1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일을 한 노래가 바로 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BTS가 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최근에 그 올해의 아티스트를 뽑혔죠. 이게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BTS가 뽑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빌보드 소셜 그 아티스트는 뭐 이제는 BTS가 은퇴할 때까지 맡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BTS가 그 다음에 준다면 또 다른 한류 아티스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그래미인데, 그래미는 올해도 본상에 후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미의 스노비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올해 최고의 그 K 컨텐츠 히트 상품은 오징어 게임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킹덤부터 시작해서 K 좀비란 말이 많았고, 또 DP도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많은 화제를 올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옥까지. 사실 이 이어지는 K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진짜 먹여 살렸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안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팬데믹이 위기였지만 한국의 어떤 K 컨텐츠는 그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던 거예요. 만약에 팬데믹이 없었다면 과연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가 나왔을까?
저는 도저히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필름 포럼한테 아까운 일이지만 결국 극장을 안 가기 때문에 이 OTT라는 것이 대박을 터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수만 사장이 2008년인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참 저도 오만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징기스칸도 하지 못한 역사적 일을 하고 있다. 징기스칸이 무력으로 유럽을 위협했던 때가 있었지만 우리는 문화로서 그들의 어떤 심장부를 건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물론 그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K 컨텐츠에 대해서는 일종의 자조 섞인 관념이 있었어요. 약간 그 국뽕에 대한 어떤 비웃음도 있었고,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컨텐츠는 별거 아닌데 뭔가 다른 것으로 이제 이런 어떤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비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오늘날 K 컨텐츠, 아이돌 가수 무시하던 수많은 평론가들이 이제는 마치 예전에 이수만을 씹었던 것을 참회하고 회개라도 하듯이 요즘 신문에서 K-팝을 비평하는 말을 단 한 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BTS는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어떤 그것을 비평하는 것이 비평가의 일인데, 소위 말하는 그 정말 삐딱한 비평가들이요 다 침묵을 시킵니다. K-팝을 찬사를 보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이수만이 옳았던 걸까라고 하는 씁쓸함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BTS 저는 DNA 이후에는 다 별로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DNA 이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DNA 이전이 너무 좋아. 화양연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그 유네버 워커홀론 앨범까지가 너무 서사가 좋았기 때문에 전 아니 좋긴 좋은데 그 이전에 어떤 그 메시지의 어떤 그 강렬함이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 그게 이제 문화선거원에 제가 그 헌납했던 그 원고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그건 페이클러브든 펑션 스탠스든 뭐 그냥 좀 그냥 그래 이런 느낌을 갖지만, 저는 이 BTS가 보여준 일들이나 이런 것은 다른 아티스트로도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K 콘텐츠에 열광하는가? 여기서부터 제가 좀 이 글을 좀 볼까 하는데요. K 콘텐츠에 대해서 미학적 차원과 반자본주의 시선에서는 종종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BBC가 대표적으로 한국의 K 콘텐츠는 미국 상업문화의 짝퉁집으로 여겼고 돈벌이 수단이다. 한국 정부가 대놓고 한 것이다라는 일본의 비평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고요. 한국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마컬럼리스트가 한국 치킨 맛없다라는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제가 반론이 있다면 한국 치킨 맛없나요? 저는 거기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하고 몇 년 전에 그 포트리라는 뉴저지에 동네를 갔을 때 그 한국식 교촌 치킨 앞에 엄청나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한국식의 그 단짝랩의 조화가 이루어진 그 바삭한 교촌 껍데기를 발라먹으면서 그 봐줬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케이피스 할아버지 똑같은 맛만 먹다가 이 아저씨들이 정말 그 치킨을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딴 건 몰라도 K 컨텐츠가 뜬 이유는 K 컨텐츠의 컨텐츠가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 K 콘텐츠는 독창적이라기보다 전통적인 것이라기보다는요, 혼성화 또는 융합 능력의 어떤 그 능력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지에 맞게 하는 이종교배식의 문화가 결국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어떤 새로운 창의성을 K 콘텐츠에서 보여줬다고 얘기를 해요. 유럽인들이 K-팝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왜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프랑스 가수들은 너무 가사에만 신경 써서 재미없는데 한국 K-팝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얼굴도 잘생기고 심지어는 한국 외모 우월론이라는 이상한 이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잘생기고 거기다가 뮤직비디오도 황홀하고 중독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중요한 뼈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K-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K-드라마가 한때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한국 드라마는 좀 비아냥거리는 말도 있었어요. 저는 그 재미난 면이 고재열 기자가 했던 이 재미난 그 글이 지금도 뇌리에 나왔습니다. 한대는 막장, 일두는 과장, 미드는 긴장. 한대는 맵고 일드는 심심, 미드는 느끼. 한대는 막판의 대화합, 일드는 결론이 불분명, 미드는 궁금하면 시즌2. 한대는 쓸데없이 흥분, 일드는 쓸데없이 열심, 미드는 쓸데없이 진지. 한대는 혼자 엉엉, 일드는 동료와 엉엉, 미드는 가족과 엉엉. 한대는 뜨면 CF, 일드는 영화와 미드는 시즌2. 한대는 안 봐도 알겠고, 일드는 봐도 모르겠고, 미드는 끝까지 봐야 한다. 한대는 출생의 비밀 주인공, 일드는 운 좋은 주인공, 미드는 똑똑한 주인공. 한대는 사람 냄새가, 일드는 일상 냄새가, 미드는 화양 냄새가.
저는 일종의 하나의 굉장히 재치 있는 비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로스트를 보면서 시즌 3에서 좌절했는데 그게 망자가 가는 곳이라는 것을 시즌 8에서 알려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지루한 끝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공식이 깨졌다는 거예요. 한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멜로드라마 한국 무조건 연애한다. 멜로드라마 연애하는 드라마, 수사는 수사하면서 연애하는 드라마, 메디컬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하는 드라마, 기업 드라마는 회사에서 연애하는 드라마, 사극은 한복 입고 연애하는 드라마라고 불렸는데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서 연애하는 얘기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 흔한 연애 담론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어떤 장르적 문법에 굉장히 충실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감정적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저는 미드가 한드가 새로운 방면으로 굉장히 많이 진보하고 진화했고 그게 오늘날 또 열풍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IT 기술력과 디지털 세계화 환경이죠. 저는 첫 번째 한류는 일종의 발품을 팔았습니다. 보아가 일본에서 발품 팔았고 그다음에 원더걸스가 정말 미국에 와서 발품 팔았고 사실 절반의 성공을 거뒀고 그때는 상당히 한류의 열풍이 있었지만 저는 2010년 이후에 그 제2의 한류는 SNS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SNS라는 새로운 환경은 콘텐츠를 디지털화해서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동기를 얻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이 K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팬덤을 규합시키는 활동들을 하죠. 알다시피 미국이나 영국의 스타들은요 굉장히 고압스럽고 말 그대로 아이돌이에요. 군림하죠. 그들은 팬들에게 대해서 좀 약간 불친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팬들은 그들을 숭배하기도 하고. 근데 한드는 정말 스타, 저렇게 하늘 높은 스타가 나한테 트윗질을 해주고 일상의 브이로그를 불러주고 팬들과 소통해주고 그러니까 팬들의 사랑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어떤 정성을 다해서 그 바쁜 무대에서 다 쓰러질 듯이 춤추고 내려와가지고 무대 뒤에서 또 브이로그를 해줘요. 전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K 콘텐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KT라는 현재 위상, 뭐 이거 제가 넘어갈게요. 중간 시각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K-팝의 콘텐츠 우수함 같은 게 보면은 이건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서 한 곡에 적어도 3개 내지 4개의 장르가 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MIC 트랍 같은 경우에도 힙합과 EDM과 락이 융합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K-팝의 굉장히 강력한 힘이고 그 다음에 레가시 미디어와 다르게 오늘날의 K-팝은 이런 어떤 소셜 미디어를 담고 그 중에 중요한 과도기가 바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 그런 부분에 왔을 때 오늘날 또 다른 어떤 라운드가 있다면 아마도 전 세계관 사실 마블 유니버스를 그러니까 엑소가 그런 사실 유니버스 세계관은 BTS의 전유물 같지만 사실 SA 먼저 시도했죠. 동방신기 같은 것들이 일종의 게임 캐릭터거든요. 일본과 중국을 겨냥했던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엑소는 나는 불을 다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세계관을 제공했던 것이고 최근에 에스파까지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메타버스 아바타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K-팝의 IT 기술의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KT의 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 콘텐츠 열풍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산업화 이후 지속되었던 한국인들의 흘린 피땀 눈물의 결정체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저는 이 피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BTS 노래 제목이지만 40년, 60년대부터 한국이 산업화를 겪었고 그때도 우리가 가진 인프라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인적 자원이지 그때는 고학력도 아니었고요. 몸뚱이와 시간이에요. 더 많이, 더 오래, 더 열심히, 더 빡세게 이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어떤 한국인의 인적 자원의 힘이 바로 오늘날까지 문화 강국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구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즐기는 것이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노는 것에서 뛰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서구의 선진국 얘기고요. 한국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창의성을 쥐어짭니다. 한국은 창의성이 없으면 죽어요. 살기 위해 창의성을 쥐어짜는 이 무시무시한 절실함을 과연 놀면서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정말 클리셰의 지뢰밭인데 정말 짜집기의 원조인데 거기에 나온 유일한 독특성이 헝거 게임이라든가 배틀로얄과 달리 오징어 게임은 전부 다 자원에서 저는 그게 바로 오징어 게임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풀어졌다가 다시 자원에서 들어오는 그 자원에서 우리는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그 치열한 경쟁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스트레스인데 세계 최고의 대중문화예요.
이걸 강준만 교수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것이다. 전쟁 때는 그 전쟁의 공포 때문에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치열한 경쟁이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달로 이어지는 그런 아이러니라고 얘기했고요. 대중문화 공감에서 삶의 속도는 매우 빠르죠. 그래서 대중문화의 곧 유행이기 때문에 지루하고 실증나게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속도감과 단숨에 사로잡는 후크를 전면에 내세우는 K-팝, 호흡이 짧고 빠른 한국의 드라마, 6개월이면 모든 것이 바뀌는 상점들의 풍경,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제품들, 한국의 트렌드 변화 속도는 어쩌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부여했어요. 동시에 그 속도에 치이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회장이었던 잭 웰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능을 더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부족하다. 굉장히 비싼 말인데요. 하지만 그의 평가는 한국의 콘텐츠 속도에 기반한 융합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융합력이라는 것, 그 짜집기라는 것이 어쩌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창의성이라는 정의가 생길 수 있죠. 한때 문화적 대안이라고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인디 문화라든가 이런 독립영화라는 것이 있었지만 또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강조했던 그런 노마드적 삶이라는 게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본이 그 노마드적 대안을 전부 다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어쩌면 노마드는 오늘날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 난민으로 전락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씁쓸함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빠르고 창의적인 한국이 왜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할까? 여러분, 창의적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피곤한 삶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쥐어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국분이 여기 와 계시는데요. 방송국의 편집실이라든가 영화판에 일하시는 스태프진의 룸을 가보면 거기에서 창의적인 것을 뽑아내는 어떤 그런 생동감이 아니라 정말 짠내나는 70년대 노동자의 땀내가 나요. 정말 지쳐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작업량 같은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K-콘텐츠가 가진 어떤 우리들의 좀 슬픈 운명,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요. 우리가 빨리빨리 민족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조선 후기에서 선교사들은 우리가 굉장히 게으르고 느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느린 민족이다. 근데 어쩌면 60년대 산업화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몸에 밴 어떤 아비투스, 습속과 같은 모습으로 그 속도감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K-크리스천은 왜 안 될까? 이유 어쩌면 K-팝의 한류 열풍은 기독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찬스거든요. 옛날에는 태국 선지에 가면 태국의 문화, 태국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어를 가지고 가도 돼요. 어디에나 한국 문화에 열광한 사람들이 있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 음식에 호기심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어떤 선교 펀드를 만들 수도 있고 현지 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움직임이 주춤해요. 그런 것들은 어쩌면 저희는 한국 스스로가 한때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2의 선교 대국이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어쩌면 한국의 최초의 K 컨텐츠의 효시는 한류의 여실은 교회였다. 우리가 아무것도 세계에 수출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고 우리는 그 선교사들을 후원했고 그 선교사들의 어떤 그 곳을 우리는 방학 때마다 찾아갔고 저는 어쩌면 한국의 한류의 첫 번째 무대가 기독교 선교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때 90년대가 한국의 문화가 다시 한번 세계화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반면 한국은 그때부터 교회가 주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세계화는 결국은 내수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삼성 같은 회사, 현대 같은 자동차가 내수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세계화되기 어려웠죠.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 책에도 나옵니다. 한국의 K 컨텐츠는 90년대 서태지 이후 또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천만 관객이 쏟아졌던 그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인데도 우리가 오히려 헐리우드나 미국에 못지않은 내수 시장을 확보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아직 세계화는 안 됐지만 내수가 탄탄했죠. 그리고 21세기가 됐을 때 그것이 세계화된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불행히도 우리가 내수가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여전히 미국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미국의 시스템을 모방하는 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세계화되기 어려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K 콘텐츠가 문화 적응력이 굉장히 빠른데 교회는 너무나도 문화 적응력이 느려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우리 신학교들을 보자. 신학교 커리큘럼을 보면 19세기의 과목들을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전부 다 예수도와이나 어디 어노인팅에서 배웠던 걸로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괴리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 가운데서 오늘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K 콘텐츠 열풍은 절대 일회성이 아니고요. 내년에도 K-팝이 굉장히 큰 것들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바쁘고 치열할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해결이라보단 슬픈 우리의 운명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문화적인 질주 가운데 그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노래와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울타리 넘어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수우파 MZ세대 그리고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필름프롬 대표이신 성현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OTT에 가장 위협을 갖고 있는 네, 영화관 대표 섬기는 성현 목사입니다. 2021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화제에 올랐고 하반기에 단어 하나를 고르면 어떤 단어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뭐 오징어 게임 못지않게 국내에서는 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죠. 수우파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업 댄서라고 하죠. 뒤에 가수 뒤에서 보조해줬던 이 댄서들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본 무대에서 경연을 벌이는 프로그램이었죠. 오신 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저도 이 경연 프로그램에 좀 식상하고 피곤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요즘은 좀 잘 안 보는 편이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뭐 슈퍼스타 K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챙겨보면서 굉장히 좀 흥분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몰입했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경연자들이 꼭 그 우승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마치 뭔가 인생을 보장받는 것처럼 드라마틱했는데 꼭 그렇진 않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 경연 프로그램 우승자들이나 또 꽤 호응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른 경연 프로에 또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게 하나의 TV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좀 피곤감이 많이 왔었고 이 수우파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제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저는 춤을 별로 이렇게 호응이 관심 많이 안 가고 보통 이제 교회에서 쭉 하던 세대들이 익숙한 단어는 이 댄스보다는 율동이 좀 더 익숙한 세대였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계속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알고리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추천 영상들이 떠서 저는 1회 때부터 보진 않았습니다. 1회 때부터 보진 않았고 중간쯤부터 워낙 화제가 되니까 다시 찾아서 보기 시작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첫 회 때는 보통은 이 방송이 기센 언니들의 어떤 싸움의 놀이터다라는 홍보로 좀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접근이 쉽지 않았는데 첫 회가 끝나고서 역전이 됐죠. 이 반응이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 새로운 프로그램이 탄생했다라는 뭔가 신호탄처럼 1회 때 그 반응이 나왔고 이게 갈수록 굉장히 이 반응이 열광적이어서 지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부터 이 스걸파라고 하죠. 또 스트릿 걸 파이터가 나와서 다시 이제 그 연령층이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이 열풍이 계속 이어지는 이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춤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우리가 주목할 만한 문화 현상이 아닐까 싶어서 좀 그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이 키워드를 좀 선정했습니다. 일단은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 세 키워드를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스트릿에 먼저 좀 주목을 했어요. 스트릿은 뭐 아시다시피 거리입니다. 거리 열린 공간이죠. 거리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어느 곳으로도 통할 수 있고 누구하고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 가능한 곳이 거리죠. 거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고 고전 무용이 오랜 시간 숙련된 그 엘리트주의적인 성격이 있다라면 이 스트리트 댄스는 대중적이죠. 좀 더 접근이 쉬워요. 이게 바로 요즘 유튜브나 틱톡처럼 이 숏폼 콘텐츠에 익숙하면서 직접 소통하기 원하는 세대들하고 아주 잘 맞는 특성인 거죠. 거리가 훨씬 더 나아요. 많은 입장료를 지불하고 많은 시간을 어렵게 소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낫다는 거죠. 유튜브도
사람들이 접근성이 쉬웠기 때문에 지금은 프리미엄 서비스로 광고를 안 하고도 이걸 즐길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공짜로 유튜브를 즐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소위 고급 예술이라는 것들은 많은 입장료를 지불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하지만 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이 열려있는 공간에서의 이 접근성이 대단히 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열풍의 한 요인이 되었던 거죠. 특히나 지금 세대들이 인기가 많은 직업들, 프로게이머, 또 크리에이터나 또는 뭐 클래스 101 같은 온라인 강사들을 보면 경력을 잘 묻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학위의 이력서, 커리어들을 막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무 능력 자체가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으면 그 강좌를 수강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거기에 바로 비용을 지불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전 세대들, 뭐 X세대부터 이전 세대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들을 얼마나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격증을 가지면 나도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누가 어학연수를 갔다 오면 나도 다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채우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력서라는 것은 결국 스펙은 입사하는 데까지가 입학하는 데까지 입사하는 데까지만 소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효용성이 예전에는 길었어요. 효용성이 꽤. 왜? 회사가 망하지 않았거든요. 어렵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차분히 따라가면 됐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좀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금융위기가 오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어진 거죠. 지금의 세대들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한국만 그렇지 않고 전 세계적이라고 해요. 부모보다 가난한 거죠. 그 세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MZ 세대들은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세대들, 베이비 부모 세대 이후의 세대들은요, 더 이상 많은 그 경력을 쌓기 위해서 담보되어지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들에 또 부모가 좋다고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있고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선배 세대들을 봤을 때 그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 스펙을 쌓아서 성취하는 그 유효기간, 안정감이 길지 않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게 금방 증명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수우파가 그런 가능성의 단초를 보여준 거예요. 아, 저렇게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당당한 개척자로서의 보상이 돌아올 수 있겠구나에 대한 성취감을 또 희망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이 수우파에 나와있던 이 크루들이 보여줬던 이 댄스의 완성형 퍼포먼스가 단순히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멋있다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진정성을 꾸준하게 갔을 때 그것이 사회적인 성공과 결합되어 있는 의미 있는 성공의 열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먼이라고 제가 뽑았습니다. 제목에도 우먼이 있으니까요. 참가자들이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물론 함께 참여하는 일부 사람들은 남성이 있었지만 거의 90% 이상이 여성들로 주인공으로 채워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를 보는 대중들은 여성으로 보기보다는요, 이 사람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들의 무대에서는 그래서 그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었던 어떤 젠더 이슈, 페미니즘부터 해서 뭐 20대 남, 뭐 2대 남 이런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한 인간이 성취되어지는 것. 근데 여성들로만 채워져도 그것들이 이게 뭔가 페미니즘에 대한 프로그램인가라고 의식하지 않을 정도의 완성형의 한 무대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 대중문화에서 꾸준하게 한 10여 년부터 있었던 페미니즘 논쟁부터 시작되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의 서사가 하나의 정점에 다다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페이퍼에도 써 있지만
82년생 김지영이 처음 나왔을 때 영화를 보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평점 테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설보다 훨씬 더 영화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 것들이 됐죠. 이 81년생 김지영이 저희 영화관에서 했을 때 저도 영화관에서 이 프로를 같이 영화를 보는데요. 함께 봤던 저랑 낯선 30, 40대, 40대 정도, 50대 정도 여성들이요.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우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장면에 몰입하면서, 그리고 처음에 평점 테러에 비해서는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죠. 예, 360만 명 정도면 상업 영화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성취를 거뒀고요. 이게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서 2020년에 환부열 원정대가 20대에서 50대의 여자 연예인들이 예능의 중심을 채웠고, 그 뒤로 넘어가면서 이 노는 언니들이 나왔죠. 그리고 올해 골 때리는 그녀들까지. 물론 이 서사로 보면 사실 노는 언니들이 좀 더 완성형이긴 해요. 왜냐면 골 때리는 그녀들은 또 남자 감독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수동성이 가미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친숙함이 여성들로만 채워졌다고 해서 그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고 점점 익숙한 예능이 되어졌고, 이 수업하는 거기서 익숙함 정도를 넘어서서 감동 또는 도전 정도까지 진화되어 있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보편적 경험으로 확장됐다는 거예요. 이 수우파는. 세 번째는요, 파이터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수우파는. 물론 우승자가 나왔죠. 허니제이라고. 패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제대로 보고 있으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승자 독식 게임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의 양상을 보게 되었어요. 출연자들이 충분히 자기 기량을 제대로 펼칠 수만 있으면 이 경쟁이라는 이 형식이 바라보는 대중들한테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긴장,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보조적 장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제가 여기에도 각주로도 살짝 달아놨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최정남 PD 자체가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사회지만 건강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그래서 분명히 싸우는 파이터들의 경연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축제가 된 거죠. 이것은 전 세대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 전 세대들이 라떼는 말이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때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더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상이 찾아와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무용담이 된 거예요. 성공의 무용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지금의 MZ세대들한테 덜 와닿는 게, 그 당시에 성장기가 있었던 사회적인 분위기,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학만 졸업하면 아빠 또는 남편 또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직장을 다녀도 이 전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여건과는 지금 전혀 다른,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담이 높아진 이 사회적 환경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의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수우파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누군가가 제대로 우리를 경쟁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면, 환경을 조성해주면 충분히 멋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세대다. 윗세대들이 마치 지금의 MZ세대를 바라보면서 정신력의 문제다, 나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의미의 무대가 펼쳐지는 존재라는 것들을 증명해낸 무대가 이 수우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크게 의미 있게, 파이터 이런 장면들, 특별히 이게 이제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경연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제자가 이겼습니다. 근데 끌어안고서 이들이 이렇게 이 설정상 약간 헤어질 때 별로 안 좋게 헤어져서 만나지 않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연이 축제가 되어지면서 끌어안으면서 이게 상당히 많이 갈등이 해소가 되어지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어지면 친하던 사람도 이렇게 서로 앙숙이 되어지는데, 도리어 제대로 된 경쟁이라는 게 제대로 무대를 펼쳐주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완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축제가 돼버린 거죠. 그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수우파가 우리가 좀 이 세대적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좀 봤으면 하는 건요, 공정이라는 단어였어요. 공정.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가 노력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노오력이라고 하죠. 예, 노력에 배신당했다라고. 노력을 해도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있었고, 특별히 이 노력의 배신을 많이 쓰는 세대가 20대 남성 한국에서 눌려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저기 너무 많은 장치들이.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20대 남성들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의 의도는 뭐냐면, 공정은 곧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이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이 중요한 키워드였는데요. 아까도 백가원 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이 성과급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어졌죠. 그런데 이 수우파가 하나 아주 중요한 그 단서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단서를 보였냐면, 본래 이 댄서들은 백업이라고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우파를 만든 제작진이 기획을 한 거죠. 이들에게 무대에 앞으로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라는 하나의 무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자 원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기울어져 있던 것들을 제대로 펴줘서 무대를 마련해 주니까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특별히 이제 저도 인상 깊게 봤던 그 경연 라운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존 가수들이나 유명한 그 메인 스타들이 백업으로 들어가거나 거꾸로 또는 그 팀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함께 댄스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됐었어요. 굉장히 감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이런 반대적인 역전된 조합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가수가 노래를 불러야 되고 뒤에 댄서들이 춤을 춰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댄서들이 춤을 추는데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조합이,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조합을 잘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지고 강렬한지를 보지 못했는데, 기획을 그렇게 해주는 순간에 대중들이 그 기회를 제공받은 거죠. 이 공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공정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도 필요 없고요. 또 각 영역의 고유성을 무조건 무시한 상태에서 획일적인 공정이 아니고요. 그게 아닌 서로 간에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주어졌을 때 그게 공동의 식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성 또는 공동체성을 강조한다는 게 결국은 모두에게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수우파가 보여준 거죠. 이 수우파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패자가 없었어요. 8팀 크루들도 다 유명해졌고, 그 여기에 보조로 함께 출연했던 스타들도 굉장히 멋있게 대중들에게 각인을 됐죠. 이게 바로 저는 어떤 시선으로 기획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고, 우리 시대에서 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느 한쪽을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닌 이 공공성이나 공동체성을 강조한다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이념주의적인 논쟁에서 그치지 않고 체험적으로 저게 저런 의미였구나에 대한 걸 아주 즐기면서 체험적으로 보일 수 있던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남성들에 대한 이 지지율이 그래서 이준석 현상이라고 일컬었던 데에서 한번 터졌던 적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좀 요즘 또 그렇게까지는 사람들한테 주목을 끌지 않고 있지만 올해 5월에서 8월 사이에 굉장히 이것들이 화두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빠졌네요. 마지막으로 이 수우파가 교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수우파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저렇게 역동적이구나, 저렇게 다이나믹할 수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 좀 안타까웠던 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봤을 때 그만큼의 이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는 지점들, 뭐 지금의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싶었던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많은 에너지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과연 그런 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MZ세대가 교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여기에서 이 쿼드를 끌고 갔던 리더들이, 각 팀의 리더들이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과연 이 MZ세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리더나 멘토들이 많은가, 적절히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이 수우파가 굉장히 지금 대중문화가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잘 활용했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본방사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그 채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다양한 방식으로 재편집되어 있더라고요.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교회는 어떤가 생각해보면 일단 컨텐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두 가지죠. 이 찬양팀의 찬양이나 또는 안타깝지만 목사님 설교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그것도 일방향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도 어렵고 컨텐츠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PPT가 좀 빠졌는데 제가 올해 2021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보니까요, MZ세대가 35.5%더라고요. 서울 인구에.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MZ세대더라고요. 그만큼 이 퍼센테이지도 크고 소비적으로 보나 활동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세대라는 거죠. 만약에 그럼 이 서울로만 좁혀서 보더라도, 물론 전국으로도 봐야죠. 그렇지만 서울로 봤을 때 그럼 3분의 1의 MZ세대만큼의 이 포션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로 생각하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당연히 이 수우파는 자본과 대중문화적인 특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당장은 저는 이걸 접목해서 흉내내는 것들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흉내를 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도전정신, 또 이 중요하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 논의의 시작은 수우파가 충분히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당회 또는 교회 운영위원회들이 한 번 정도 이 수우파 1회를 같이 당회실에 앉아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냥 이런 발자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50분이나 1시간 정도를 그냥 아무 전제를 달지 않고 한번 이 수우파 경연 무대를 한번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뭔가 도전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말이 다음 세대라고 자꾸 저희가 다음 세대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죠. 지금의 세대죠. 지금의 세대인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꾸 다음 세대라고 자꾸 언어적으로 자꾸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3분의 1이 셋 중에 하나가 MZ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다음 세대로 교회가 얘기할 것인가를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좀 그런 숙제가 저한테도 주어졌었습니다. 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문화 키워드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같이 주목해야 될 트렌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또 제가 기회를 또 함께 드리겠지만 또 참여하신 분들도, 기자분들도 나중에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현 대표님 PPT 좀 주시겠습니까? 네.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예. 먼저 우리 윤 교수님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믿고 맡기는 발제자시라고 K 콘텐츠 흥행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발제였습니다. 또 명암을 잘 짚어주셔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말랑말랑한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올해 K 콘텐츠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본인이 좀 좋아하셨던 콘텐츠가 어떤 것이었어요? 제가 좋아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긴 해요. 손흥민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컨텐츠는 역시 오징어 게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은 뭐 말도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그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어떤 인간 군상이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을 창의적인 스토리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재미로 이끌어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K 컨텐츠나 자본은 모든 것을 스토리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들의 아픔이나 우리들의 치부까지도 다, 우리들의 심지어 욕망과 우리들의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러움까지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결국 콘텐츠화 시키는 건데, 이게 사실 창의적 콘텐츠의 원천이잖아요. 결국 창의적 콘텐츠는 결국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오징어 게임이 그냥 스토리와 서스펜스와 거기서 나오는 어떤 플롯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만 좋았던 게 아니라, 저는 거기 안에 있었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에서 일종의 자기들을 봤을 것 같아요. 특히 힘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나도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좀 씁쓸함, 마음의 동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K 컨텐츠의 장점이 캐릭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같아요. 아까 그 MZ세대도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MZ세대가 아니라 지금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같은 경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드라마를 부여하는 게 K 오디션만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오디션은 그 사람의 탁월함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공감을 얻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한 카드까지 아쉬운 캐릭터가 이제 미녀라는 캐릭터. 미녀.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마치 내부자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여조 호번 같은 느낌. 너무 그냥 쉽게 소비해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거대한 서사 가운데 저는 많은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그리고 또 봉주호 감독이 한 말 이거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과연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겼던 것을 세계인이 좋아할까? 근데 그게 오히려 또 사람들에게는 좀 약간 이질적인 공감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오징어 게임 그 미녀 얘기 황 감독님께 전달해드리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성 대표님 발제해 주셨어요. 수우파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고, 또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충분히 발전을 못하셨지만, 이 수우파 현상 중에 교회가 이것만 한번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홍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어떤 것인지, 아까 당의 기획도 굉장히 저는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한번 보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하셔서 네. 이것만은 꼭 보면 배우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모두가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아까 백 원장님이 발제해 줄 때 만인 제사장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저희가 물론 여전히 목회자의 역할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서를 제대로 해석하고 어느 공동체에든 리더 역할들은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과연 한국교회 안에서 보았을 때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로서 몸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1세기 또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하면 그 당 사회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던 것은 이야기대로 여성, 또 종,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존중하는 그 모습이 당대의 사회와 굉장히 차이가 났었던 거죠. 지금 세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모두가 모두의 경험과 이야기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 수업하는 그런 면에서 보고 있으면 거의 한 50명 가까이 되는 그 크루들이 다 주인공처럼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즐거웠고 보면서도 도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면에서 모두에게 좀 축제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숙제를 좀 안겨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개신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어떠한 정신을 우리 교회 안에서 구현하고 있는지 이 부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또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교수님 또 K 컨텐츠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예.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속도감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지만 그 속도 때문에 오히려 더 속도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두움도 동시에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좀 만들어가야 될 어떤 미래라고 할까요? 이 K 컨텐츠의 명함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만들어가야 될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어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요? 네, 저도 속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속도 사회가 있고 한국이 어쩔 수 없이 60년대부터 체득했던 그 빨리빨리라고 하는 속도감이 결국은 이 K 컨텐츠의 또 발화로 이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명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은 자원도 없고 또 여러 가지란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니까 결국 속도로 먹고 살 것 같아요. 대외 의존도도 높고. 그래서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 다만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속도 중에 안식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로 밀어붙일 때 거기에 멈춰가는 안식의 가치를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 밀어붙이는 속도 가운데 나오는 일종의 하나의 우리만의 리틀 포레스트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역트렌드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렌드가 있으면 그 트렌드에 역행하는 반작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 때문에 나온 트렌드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속도감을 강조하고 이런 어떤 역동적인 트렌드가 그 컨텐츠가 나온다면 그것에 반하는 컨텐츠가 또 균형을 맞춰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의 음악이 EDM이라고 얘기하잖아요. K-POP EDM에 근거하죠.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악동이라든가 볼빵과 같은 어쿠스틱 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고막 남친도 여전히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K 컨텐츠가 그런 밸런스감을 유지해 가면 훨씬 더 좀 성숙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저는 블랙컬처, 아까도 제가 잠깐 우리 사적으로 얘기했는데 블랙컬처가 처음에 60년대 등장했을 때 소수 백인들의 독특한 취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블랙뮤직이 모든 것을 지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치 K 컨텐츠 같은 것이 일종의 하나 좀 특이한 할당제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미나리나 기생충도 그렇고요. 언젠가는 또 우리 안에 어떤 중요한 가치들이 세상 안에서 K 컨텐츠가 좀 더 성장해 가고 좋은 가치를 담아낸다면 더 좋은 것들을 세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김구 얘기는 그때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구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화의 힘은 지금의 K-팝이 아니라 지금의 K 컨텐츠가 아니라 그 K 컨텐츠가 성숙해서 담아낼 더 좋은 어떤 세상에 향하는 가치, 그게 바로 또 함석헌 선생이 얘기했던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한국의 파워가 아닐까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K 컨텐츠였던 바람직한 미래는 이제 어떤 할당제를 넘어서는 진정한 어떤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늘 기독교인이니까 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나? 우리 집이라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우리 K 크리스찬티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질문들을 해주셨고, 특히 K 크리스찬티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발걸음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냥 뼈 때리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K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이 K 컬처를 보시면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야 될 게 뭔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K 크리스찬이티라고 얘기하는 그것들과 이제 한국의 교회 가치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잘 만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좀 오히려 K 컨텐츠의 흐름에 좀 역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진정한 본질이 아닌가. 사실은 60년대 산업화부터 한국은 그 한국적 정서를 같이 동행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성장하고 잘 살아보고 축복받고 뭔가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한국 사회가 성장했고 또 그런 어떤 그 집단주의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K-방역이라든가 지금도 젊은 세대지만 굉장히 집단주의가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날 청춘들 특히 MZ세대 오늘 두 분이 말씀해 주신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것들이 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에게 의미를 주지 않는 것이 생겼을 때 오는 어떤 상실감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그 임명묵 씨가 쓴 그 케이크를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 20대가 썼던 어떤 한국사를 말하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데요. 그 속도를 처음에 누구나 다 투쟁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속도에 따라가지 못했을 때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체념하기 시작해요. 그 체념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은 욜로고 조금 소극적인 사람은 소확행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주빈 같은 N번방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걸 들었어요. 결국은 거대한 염세와 허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에서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건축하고 그래서 만족을 느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개인을 세워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쓰려면 교회를 팔아서라도 그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교회를 팔아서라도 각 개인을 세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빅터 프랭클이 홀로코스트에서도 의미를 가지면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로고 테라피라고 하잖아요. 오늘날은 그런 거예요. 존재가 실존기 존재보다 앞선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제가 어려운 말들을 남발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까지 지금까지 기독교 너무 거대 담론이었어요. 존재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 담론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실존, 그러니까 우리가 달아간 선실의 작은 미시적인 스토리에서 답을 제시하고 거기에 의미를 찾게 하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소소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교회적 접근, 교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말씀하셨던 스트리트 원 파이터에서 배웠던 어떤 그 다음 세대의 주인공을 만드는 건가는 건 ESG거든요. 그러니까 꼭 ESG일 필요 없지만 뭔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교회의 새로운 목회 원칙 같은 것들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존이 존재보다 앞선다. 인카네이션 얘기를 결국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실존 가운데 모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중요한 얘기인데 성현 대표님께도 뭐 같은 선상에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결국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지만 논의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결국 MZ세대, 물론 MZ세대가 전부는 아니지만 또 그들만을 위한 뭐 무엇을 만드는 것도 목표는 아니지만 이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중문화를 볼 때 뭐 대중문화를 무조건 뭐 옹호하거나 또 그건 아니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특히 수우파라고 하는 것 그리고 MZ 세대와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번 또 이 발제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교회를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발걸음할 수 있는 길 이게 우리 지금 세대들 아까 말씀하신 지금 세대들을 위한 배려인데 배려라는 말 사실 틀린 말 같아요. 그것이 하나의 이제 권리이기도 한 것인데 청년들이 교회에 발걸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한번 또 우리 송 대표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질문해 주신 거 들으면서 뭐냐면 자칫 잘못 들으면 저희 세 사람 다 굉장히 교회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목회자이고 또 굉장히 저는 하나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들의 헌신과 리더십들 장로님들이나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것들이 존중되어야 되고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변화에 대한 고민 때문에 교회에 좀 부족한 면들을 얘기했지만 사실 역으로 말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금 보면 많이 부족하지만 기댈 만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긍정적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대중문화가 가지고 속성은 굉장히 아까 윤 교수님이 얼핏 얘기해 주셨지만 창조성을 쥐어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살아남는다는 게 굉장한 긴장과 몸의 혹사가 따라요.
뭐 오징어 게임의 황동학 감독도 보니까 치아가 6개 정도 빠졌다고 하죠. 그만큼 뭐 경제적인 보상은 따라오지만 공동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러면서 보면 교회는 좀 더디고 좀 모자라 보여도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이 공동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 세대들한테 조금만 더 교회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 너무 뛰쳐나가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오늘 저희는 이제 기존의 중직자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이런 제안과 이야기를 건넸지만, 그래서 또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얘기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젊은 세대들이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긴장 또는 이 공동체가 아닌 계속적으로 뭔가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 데서 오는 그 어려움들을 좀 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쿠션이 되어질 수 있고 그런 보완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들을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들이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백 원장님이 뭐 질문은 청년들이 MZ세대가 지금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너무 빨리 교회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짓기보다는 의외로도 대화를 나눠보면 열려 있거든요. 근데 대화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교회 스스로가 좀 멈칫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서 이 얘기들을 건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교회만큼 또 다음 세대,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고민하는 데가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공동체로서 제가 나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으로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좀 네, 정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래서 지금 MZ 세대들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좋은 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쓴소리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양쪽 다 서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대중문화 키워드로 살펴보는 대중의 열망과 한국교회 과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여전히 이 풍성한 대중문화 속에서 그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배워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무엇을 또 말해야 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대중문화에 드러난 이 시대의 자화상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회 지구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도 엿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를 치유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교육 과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이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재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2021년 대중문화 키워드로 본 대중의 열망과 한국교육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광고 하나 드리면 내년도 1월 6일에 2022년 문화선교 트렌드를 발표를 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목회 영역, 또 교계 영역, 디지털 미디어와 교회, 청년 기독교 문화, 또 통계를 미리 보는 2022년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또 2022년도를 예측하는 또 준비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